네,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모시고 최근에 그 네. G20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어떤 이슈가 있었고 네. 약간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네. 무엇이 있는지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좀 네. 관심을 모았던 게 네. 이 미중 G2의 그렇죠. 정상회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동안의 이런 행적들을 보면은 서로 이제 다투기 좀 바빴고 맞아요. 좀 견제하기 바빴는데 네. 바이든과 시진핑 네. 그 주석이 만나서 네.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보니까 신냉전은 없다. 네. 약간 좋게 하자. 그런 네. 뉘앙스를 풍겼어요. 네. 그래서 약간 탈세계화 관점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것인 약간 네. 헷갈리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둘이 만났잖아요. 네. 사실 그동안 전화 통화는 많이 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 된 이후로 직접 이번에 지금 만났잖아요. 지금 그전에는 뭐 영상으로도 했고 전화도 했고 했는데 얼굴을 직접 보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한 건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말로 쉽게 하면은 서로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적어도 중국 측면에서 네.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를 확실하게 말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서로가 냉정하는 게 아니고 국제 사회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대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양국 다 같이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는 중국의 마지노선은 당연히 표현을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대만 문제 확실하게 대만 문제는 중국의 마지노선 이거는 건드리면 절대 안 되는 거를 확실하게 이번에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 기술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어떻게 보면 제거하는 이런 동작을 많이 해왔죠. 그게 IPEF, G4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를 강조하기보다도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가 같이 역할을 같이 해야 되고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로 협력할 이슈가 많다. 그리고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평화를 위해서 협력할 이슈가 많다. 어쨌든 같이 분위기가 같이 하자는 쪽으로 의미를 더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중국은 이번에 중국식 현대화라고 지난달에 열렸던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라는 앞으로 시진핑이 3년이면 중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거를 중국식 현대화 6글자로 규명을 했어요. 중국식 현대화는 여기는 방법론 문제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방법론. 그러면 그게 뭐가 있냐면 중국식 현대화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식 현대화 핵심은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요. 마지막부터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순서를 그렇게 할게요. 네. 이 중국식 현대화가 앞으로 시진핑이 하겠다라는 건데 중국식 현대화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먼저 평화 발전을 하겠다. 이게 중국 외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발전하겠다 딱 썼어요. 거기다. 중국식 현대화는 평화 발전이 현대화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중국은 앞으로 현대화, 한국말로 하면 산업화하고 같은 뜻인데 산업화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현대화라는 게 산업화를 말하는 건데 요즘엔 디지털 경제가 들어오면서 꼭 산업화라는 걸 말하면 너무 좁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미래 선도형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국은 외교 문제, 주변 국가의 관계는 평화 발전하겠다. 그게 이번에 중국식 현대화의 이 외교 문제에서 평화 발전하는 걸 썼어요. 그러면 여기 그런 혹시 언론에서 들었죠? 2027년에 3년임이 거의 끝날 때 대만 수복에 나설 거다. 대만 해협에 전쟁의 위험성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은 확실하게 우리는 평화 발전한다. 그러니까 전쟁은 없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전달했어요. 그러면 혹자는 누가 그거 믿냐 이러는데 믿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 전쟁할 수 없어요. 이유는 중국 일단은 아시죠? 자녀 다 한 사람이에요. 네. 자녀 한 낚시 났잖아요. 네. 그동안. 그럼 자녀 한 명에 6명의 어린이 있어요. 그럼 그 한 명이 군대 나가서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한 명. 옛날에 애기 하나밖에 못 낳게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 정서가 전쟁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서너 명이 모르겠는데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애술징지 황금처럼 애들을 키웠는데 그거 어떻게 전쟁이 내버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 국민 정서적으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러시아가 동원하는데 예비군이 다 도망치잖아요. 예비군이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해외 막 가잖아요. 이 러시아 청년들이 젊은 사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어렵다. 두 번째
전쟁할 만한 경제적 기초가 없다. 왜냐면 전쟁이라는 거는 돈을 엄청 쓰는 거잖아요. 중국이 지금 지방정부 부채, 기업 부채에서 지금 자체가 부채 때문에 지금 정신없거든요. 그리고 제로 코로나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게 후유증이 엄청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2027년 전쟁할 수 있는 이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중국은 사실은 이 빗속에 이 싸움의 DNA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평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중국이란 사람 민족을 말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말을 할 때 항상 들으면 별로 되게 좋게 말해서 뜻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말 중에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막 이러고 이런 건 사실 안 하고 은유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식 표현이 잘 못 알아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정서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나 이런 면을 봤을 때 전쟁할 수 있는 경제 여력이라든가 그리고 국제 경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 발전이라는 게 확실하게 3년이면은 이게 주요 선율이 될 거다. 주변 국가의 평화로운 이게 상황 유지, 이걸 전쟁에 대해서 일각에서 말하는 그런 위협은 크지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발전시키겠냐 앞으로 중국 경제. 그래서 말한 게 사람과 환경이 조화로운 산업화라고 표현해요. 인간과 환경이 조화로운 산업화를 하겠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식 현대화는 친환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환경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과 협력해야 되는 거 바이든이 강조하는 게 친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이 그 반인플레이션 감축법 있잖아요. IRA라고 하잖아요. 그게 핵심이 친환경 배터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이슈에서는 중국하고 미국이 같이 협력하는 영역이라고 바이든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중 갈등을 피해갈 수 있는 섹터고요. 첫째. 네. 두 번째는 유럽이라는 지역을 중국이 미국하고 유럽 간에 회유를 해서 유럽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섹터가 친환경 산업이에요. 그리고 친환경 섹터에서는 IP, 우리가 특허라고 하잖아요. 제일 많은 게 유럽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유럽의 측면에서도 중국하고 협력하는 게 중국의 넓디 넓은 시장에 자기네 IP를, 특허를 액세스, 수익화 실현에 가장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숄츠 총리가 중국에 갔잖아요. 그렇게 반대하는 데 갔잖아요. 맞아요. 수많은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이 반대하는 데 갔잖아요. 네. 엄청 자기네 대기업 다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주로 유럽은 환경을 잘하고 환경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 환경 산업이 제일 선도적으로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친환경 섹터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중국을 기술 봉쇄하는 데서 피해갈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현대화를 하겠냐, how, 방법론적으로 친환경 섹터를 했고, 이거는 바이든도 강조하고 중국도 강조하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면에서 앞으로 엄청나게 지금 강화가 될 거라고 보고요. 중국도 이제는 과거에는 당서기 뽑을 때 각 31개 본토 성시가 있잖아요. 지역이 지방정부 31개 있는데 옛날에 공산당 서기 뭐 우리가 성장 뽑을 때 보통은 GDP 대표 선수를 뽑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GDP라는 게 경제 발전만 잘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능력 있다 하고 이렇게 성장 뭐 당서기 시켰잖아요. 이제는 GDP 대표 선수를 뽑는 게 아니라 지방 관료로 쓰는 게 아니라 친환경을 잘하는 관료를 당서기 시키고 관료로 성장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GDP 대표 선수로 뽑는 데서 환경 대표 선수로 뽑는 대로 중국은 이미 이 시기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이슈, 탄소 배출권, ESG 이런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 이런 기술 발전 이런 데 엄청 지금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이든하고 같이 가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적 저항이 적은 영역, 다른 나라하고 다 협력할 수 있는 영역. how.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을 강조하겠다는 거. 이거는 문화, 중국의 문화, 중국 사람들 앞으로 중국인들을 머리를 뭐로 무장시킬까? 지금까지는 등소평이 흑묘, 백묘 이런 들어봤죠. 네. 그냥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네. 이 말이 뭐냐면 무슨 방법이든 경쟁 발전시키면 된다. 돈만 보고 왔잖아요. 성장만 보고 왔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돈 데서 이제 정신도 건강한 정신 세계를 구축해야 된다. 정신적. 그래서 옛날에는 젊은 애들 게임 중독, 이 게임 산업을 막 타격 줬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교육이 너무 막 난리치니까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게 못 사는 애들은 사교육 못 받으면서 대대로 그 빈부격차가 커지니까 이 사교육 못 하게 하잖아요. 영어 교육 못 하게 합니다. 지금 이 빅테크 기업, 자본이 원리가 빅테크 기업에서
제일 완벽하게 구현되면서 빅테크 기업은 고속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이 되니까 젊은 애 다 거기 가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더 커지게 하는 역할.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이 자본의 그 단기 투자, 투기성 그게 가장 급격하게 실현이 된 것이 ICT 영역의 빅테크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많이 제재를 받았잖아요. 특히 핀테크 영역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는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을 같이 간다는 거는 경제만 발전시키지 말고 좀 머리도 이렇게 건강한 정신 세계가 건강한 조화로운 이런 현대화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 슬로건은 뭐냐면 공동부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이 앞으로 시진핑은 지금까지는 흑묘 백묘 이론에서 막 경제만 발전하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못 따라왔어요. 그게 특히 농민공들이 다 이 빈부격차의 하단에 있거든요. 중국이 진위기수가 0.491 제일 높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진핑이 말하는 게 공동부유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 공동부유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파이 키우기만 해왔는데 이제 파이 나누기도 잘하자. 파이 키우기와 나누기를 다 잘하자. 그리고 공동부유는 부자를 뺏어서 가난한 자를 주는 게 아니다. 과거에는 파이 키우기만 집중해 왔는데 이제는 파이 나누기도 분배도 생각하며 가자. 이래서 공동부유론이 지금 중시 현대화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산업화, 현대화는 거대한 인구 규모의 산업화다. 그게 뭐냐면 어떤 데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기본 현황을 말해준 거거든요. 중국의 현황. 중국 현황이 뭐냐면 거대한 인구 산업화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걸었던 산업화다. 미국, 영국, 한국, 뭐 일본 다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산업화 현대화는 인류 역사상 처음 해보는 거다.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런 기초에서 시작된 거대한 인구형 산업화는 장점이면서 단점이다. 장점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하다. 근데 단점은 또 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먹여 살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인도처럼.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또 어려운 상황의 산업화이기 때문에 그대로 미국이 말하는 그런 발전 도로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중국이 안 맞다. 그래서 중국식 현대화는 거대한 인구 규모의 바탕에 중국 길에 맞는, 중국 특색에 맞는 자체 산업화 현대화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이든이 지금 봉쇄하는 기술 중심의 쉽게 말하면 미국이 이런 거죠. 자기네 그 고첨단 영역에서 밥 먹고 살았잖아요. 군사, 기술, 그리고 금융으로 밥 먹고 살았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근데 중국이 신속하게 기술 따라오면서 미국의 밥그릇이 위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이혼하겠다는 게 아니라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량짠이라고. 쿨워. 그러니까 냉전이 아니라 냉전이라는 건 아예 안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놀아. 거래 안 해. 옛날에 구소련 미국처럼. 열전은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합하면 이번 그 회담에서 보여주는 거는 열정은 절대 안 하겠다라는 걸 서로 확인했고 그러면 냉전이냐? 냉전도 아니라고 서로 은유적으로 말을 했지만 실제 냉전도 아니다.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절하게 경쟁하고 적절하게 협력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둘이. 그러면 협력은 어떠냐? 이제 친환경이나 이런 지구의 공동한 이슈에 대해 협력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경쟁은 사실은 기술 패권 쪽인데 이거는 미국은 사실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죽는 것도 미국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저 그 나라가 활 죽어버리면 전 세계 누구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중국을 완전 죽이고 완전 탈중국화가 아니라 우리 밥그릇을 와 뺏지 말라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우리 미국랑 나랑 IP로 먹고 사는데 얘네 지금 원천 기술까지 해서 우리 밥그릇을 뺏어가지 말고 계속 그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 자리에 있어라. 우리 거 갖다 써라. 네. 우리 거 돈 내고 살아. 이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는 계속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고 계속 갈 거예요.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중국 보고 오지 말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양도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의견적인 거는 피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강조하면서 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협력을 할 만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겠네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수장 구조가 일어나니까.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슈가 뭐가 있냐면 배터리 같은 산업이 있어요. 지금은 오펙 국가들이 주로 그 석유와 가스를 팔아서 먹고 살고 석유와 가스의 프라이스 오펙 국가들이 하잖아요. 미국. 전 세계 그 석유 가격, 뭐 가스 가격을 컨트롤하는 나라가 미국,
오펙, 러시아 이런 나라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펙 국가가 중요했는데 앞으로는 오펙 국가 역할을 미래 디지털 시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배터리 잘하는 게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은 많이 뒤쳐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반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서는 핵심이 배터리 산업이에요. 전기차.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자기네하고 하자. 그래서 바이든도 몇 번 왔잖아요. 펠로시도 한국에 왔고. 네. 그래서 미래 오펙은 이 배터리 강국들이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한국이 가는 길이 좀 달라요. 어디 성공할지는 몰라요, 아직은. 중국은 가성비가 맞는 쪽으로 갔고, 한국은 어쨌든 지금 뭐 수소도 좋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성공할지는 봐야죠. 시장에서 누구를 먼저 받아들일지는 봐야 됩니다. 앞으로 누가 시장에서 더 먹힐까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냥 뭐 양쪽에 마음 편하게 투자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예, 산업은 성장을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 네. 생각에는 미래 흐름적인 거는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기는 힘들어요. 원래 그래요. 네. 그 구글하고 그때 그 중국의 알리바바 이런 애들이 98년에 만들어졌는데 알리바바는 2005년까지 계속 적자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마윈을 좀 미친 사람이라고 그때 광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돈만 먹는 하마 한두 번 적자지 자본들이 누가 그걸 견뎌냅니까? 근데 2005년에 야후를 인수합병하면서 본격적으로 고속 성장하면서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와서 막 날개를 달았죠. 그래서 세계 최고 기업이 되죠. 구글 또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 산업은 여러분들 투자할 때 뭐 단타를 먹게다 투자하면 절대 하면 안 돼요. 단타를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런 미래 산업은 급등락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는 주가 변동 크지 않는 거는 100% 전통 산업들이에요. 제가 뭐 어떤 기업이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어떤 기업은 제가 기업 컨설팅을 해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업이 되게 순이익이 되게 많아요. 근데 주가는 변동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주가 변동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는 왜 크게 해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보통 신흥산업이에요. 신흥산업에 대해 전문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거 들었을 때는 이건 것 같고 저거 저런 것 같고 왔다 갔다 한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케이지 마케팅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실험 기술이 시장에서 딱 먹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그래야 대중들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흥산업은 어떤 그런 그 인천 상륙 짱짱 같은 그런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중들이 받아들이면서 산업으로 팍 되면 고소성장하는 그때는 완전히 끝난 거죠. 그 전에 리스크가 크죠. 케이지 마케팅에 제대로 연착륙이 안 되면 그러니까 성공 못하면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영역인데 확실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산업은 뭐 실패해서 죽는 건 아니죠. 다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의 문제지 방향은 맞다라는 거죠. 예. 그걸 견딜 수 있는 우리가 그걸 인내심 있는 자본이라고 전문 용어로 말해요. 네. patient capital. 그래서 그런 급등락을 이길 수 있는 자본을 인내심 있는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투자자들을. 네. 페이션트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리스크가 크니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이런 영역은 개인들의 입장에서 있잖아요. 개인들이 뭐 방대한 리서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미들은 이럴 때 이렇게 미래 산업이 어떻게 갈지 잘 모르면 ETF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쪽 섹터 ETF. 그렇죠. 그거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니까. ETF도 이렇게 급등하게 클 거예요. 흐름이니까. 근데 어쨌든 ETF는 그 시대적 흐름이니까 가게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여담인데 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대만의 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데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이 TSMC 투자했잖아요. 왠지 약간 좀 그게 맞아요. 오버랩이 되네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렇죠. 보는 거 같네요. 워렌 버핏도. 예, 그래서 TSMC 이런 거는 당분간 누가 초격차 기업이잖아요. 당분간 못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워렌 버핏이 그런 걸 잘하기로 소문났잖아요. 그렇죠. 예, 남이 안 할 때 들어가고 남이 다 누구나 할 때는 나오고 워렌 버핏 이런 말을 했어요. 찰리 멍거와 나라고 해서 찰리 멍거는 같이 그 펀드 운영하는 거기잖아요. 찰리 멍거와 나라고 해서 다 대가들이잖아요. 찰리 멍거와 나라고 해서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연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연도 주식시장 어떻게 나도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두 번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제를 예측해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엄청나게 찍어냈잖아요. 맞아요. 네. 전 세계 정부가. 이게 내가 경제에 대해 아는 모든 것입니다. 이 말은 엄청난 뜻이 들어가 있어요. 네 번째, 인플레이션이 몇 년 지속될지,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가 성장하고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 사람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워딩으로 투자에 대한 식견을 철학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미중 정상회담 말고 한중 정상회담도 약 한 3년 만에 열렸어요. 그래서 한 25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사실상 그 한국이 그 사드 배치 이슈 이후로 이 중국과의 뭔가 이 경제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멀어지곤 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약간 좀 바뀔 수가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그 둘이 서로 다르게 나갔어요. 그 한국 언론에는 둘이 정상회담 했는데 시진핑이 이제 곧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한국에 방문하겠다. 이런 게 한국 언론 나갔는데 맞아요. 중국 언론에는 그걸 뺐다 그러면 하는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뭘 설명하냐면 이거는 한국은 어차피 윤석열 정부는 시진핑이 방한하기를 원해요. 이거는 관계 어떨지 떠나서 일단. 근데 시진핑이 방한 여부는 한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시사를 보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한 아시안 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 아시안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지난 11월 11일 윤석열 정부가 한국 버전의 인태 전략을 발표했어요. 이걸 아마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조할게요. 이게 한국 버전의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전략을 취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균형 전략을 취했어요. 아시죠? 네네. 예.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하고 다른 게 뭔지 알아요? 확실한 로선을 정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올렸어요, 홈페이지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한국 버전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 무슨 뜻이냐를. 여러분,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가서 보시고요. 제가 요약해서 말할 거예요. 뜻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한국은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하겠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자유란 단어가 들어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누굴 의식했는지 알겠죠?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이거는 미국식 가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식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자유, 평화 이게 미국이 내세우는 동맹 국가를 같이 가게 하는 이념이잖아요. 자, 이 말을 제가 우리말로 하면 우리 일상 용어로 하면 미국 중심의 가치 동맹으로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 두 번째 말은 뭐냐면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하에 다시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하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번에 11월 10일 캄보디아에서 아시안 전략에서 한국 버전이 인태 전략 발표했는데 인태 전략은 미국 겁니다. 미국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확실한 자기 그 전략을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아시아에서 중요한 국가로서 처음 전략적 비전을 확실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이 말은 일상 말하면 난 미국 그 동맹으로 확고하게 가겠다는 거고. 자, 두 번째 말은 포용, 신뢰, 호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왜 이 말이 나왔냐. 여기서 키워드는 포용입니다. 포용. 이거 누굴 의식하냐면 중국을 의식한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미국 중심의 가치 동맹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협력자를 누구를 배척하는 거 아니다. 그렇다고 이게 특정 국가를 배척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포용을 한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을 의식해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하에 인도 태평양을 이행할 것이다. 이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면은 확실하게 뭘 하겠다라는 게 정했다라는 면에서 긍정적이고 두 번째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아주 묘한 말인데 이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게 한국의 입장이다. 힘에 의한 일반적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거를 이거 한중 정상회담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우리 일상말로 하면 난 지금이 이게 좋은데 누가 내가 갑자기 커질 때서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건 반대한다.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중국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한중 간의 협력에 있어서 변수는 계속 존재하는데 제일 큰 변수, 이게 윤석열 정부의 도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의식은 해서 최대한 또 너무 그 중국을 자극 안 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이번에 그 G20 회의에서. 네. 근데 어쨌든 앞으로 사드가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왜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가 설치를 확실하게 한다 했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또 변할 거고요. 또 이게 확실하게 지금 이 노선을 정했기 때문에, 근데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과거에도 같이 했고 오늘도 같이 하고 미래도 같이 하는 건 운명이기 때문에 또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인태 전략을 제시하고 어떻게 중국이라는 이 차이나 리스크를 잘 관리하냐는 여기서 하우가 안 나왔어요. 하우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변화시켜요. 근데 중국은 기본 원칙은 지금 고립된 외교 전략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중국인대와 평화 발전을 했잖아요. 주변 국가들하고 중국말로 허핑相处, 평화롭게 하면서 서로 협력할 건 하고, 뭐 경쟁할 건 경쟁하고, 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오픈됐어요. 중국은. 근데 서로 또 이 한국하고 중국은 뭐냐면 국민들도 그래요. 서로 문제를 이해하는 사고의 틀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대로 중국에서 상처를 받고, 중국 사람들은 또 중국 사람대로 또 한국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중국 젊은이들, 한국 젊은이들이 뭐 서로 관계 안 좋다 막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실제 대부분은 오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에 대한 사고의 틀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보면, 제가 이렇게 그냥 경험적으로 저희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할 때 뭐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 활동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사고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전술적 사고가 잘해요. 전술적 사고가 뛰어나요. 네. 전술적으로.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전략적 사고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와 전술적 사고는 다 다릅니다. 중국 사람 사고방식 먼저 판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문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그게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단 임기가 제한돼 있고, 그렇죠. 회사 내에서도 평가 체제라든가 이런 게 다 단기에 초점하니까, 그래 내가 뭐 1년 후, 3년 후, 5년 후는 모르겠고 일단은 내 앞에 일이 중요하다 이래서 전술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중국은 보통은 관료들도 몇십 년씩 그 자리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가 가능해. 이번에도 그 중국 공산당 20대 당대회도 2개 100년을 말하잖아요. 한국은 관료들이 100년이란 단어 쓰는 거 봤어요? 약간 좀 그 말이 안 되죠. 한 번도 안 들어봤죠. 그렇죠. 너무 안 들어봤죠. 근데 네. 중국은 100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중국 공산당 설립 1921년이니까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100주년에 어떤 목표를 실행하고, 두 개의 100년이라고 하거든요. 2049년은 중화민공화국 창립 100주년이에요. 1949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2049년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우리말로 말하면, 일상말로 하면 강국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0년의 목표를 말할 수 있는 건 전략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국 사람 사고방식이 이래요. 그 다음에 전술을 고민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고의 방식이 바라보는 각도, 생각하는 이거 다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같은 아시아 국가고 같은 유교 문화 국가고 같은, 어떻게 보면 기본 문화 바탕은 같은데 맞아요, 네. 의외로 대화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미국하고 중국이 대화가 더 잘 돼요. 우리가 말하는 일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정치를 빼고. 사고방식 면에서는 제가 느꼈을 때는 오히려 미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사고의 틀이 비슷해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이 비슷해요. 전술적인
이게 사고 이틀이 비슷하더라고요. 아. 이건 제 경험입니다. 네. 이렇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경험한 건 이렇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중요한 또 이슈가 있었죠. 네. 바로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인데 네. 사실 언론에서 얘기한 바로는 네. 상원, 하원 모두 다 이제 공화당이 가져갈 것이다. 네, 네. 왜냐면 바이든 지지율이 워낙 안 그렇죠. 좋다 보니까. 근데 네. 약간 좀 반전의 드라마가 생겼습니다. 네, 하원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뭐 공화당이 가져갔는데 맞아요. 상원은 극적으로 이제 맞아요. 민주당이 역전승을 했단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네. 약간 바이든의 입지가 강화되고 트럼프는 다시 약간 지는 그런 맞아요. 분위기긴 한데 네. 이게 약간 좀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이번에 붉은 물결이 휩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트럼프가 또 대단히 또 했고 자기가 이번에 정식화 했어요. 이제 나온다고. 자기 나온다고. 맞아요. 예, 네. 공식화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선거가 트럼프한테 되게 중요했고 바이든한테도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번에 공화당이 상원 하원 다 장악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하원은 확실히 장악을 했고 상원은 일단은 선전해서 지금 바이든의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죠. 네. 근데 하원은 미국의 상원과 하원 역할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상원은 국회의원들 중에 상원은 뭐 하냐면 6년씩 임기예요. 아. 하원은 2년 임기예요.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말한 그 흐름이에요. 2년이니까 코앞이니까 전술적 문제만 다뤄요. 상원은 6년이니까 미국의 전략적 문제만 다뤄요. 그러니까 미국의 미래 발전, 장기 발전을 위한 의제는 다 상원에서 다루고 올해 경제를 어떻게 해야지, 내년에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경제적 문제는 다 하원에서 다룹니다. 중국의 양회처럼. 그러니까 하원은 단기 문제를 다뤄요. 근데 그러니까 상원 군사적 문제, 안보 문제, 외교 문제 다 상원에서 해요. 전달됐죠. 그래서 미국은 상원하고 하원이 전략 전술에 나눠져 있어요. 자, 근데 바이든은 4년 대통령이고요. 4년 동안 경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원이 중요한 거예요. 아. 왜냐면 4년 후에 바이든 대통령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4년 기간이 잘해야 그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도 민주당 쪽에서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4년을 만약에 잘 못하면 네. 경제가 안 좋으면 네. 다음에는 공화당이 대통령이 나와요. 이게 민주주의 전점이에요. 아. 먼저 국민들이 이 당을 뽑았는데 한번 지켜봐. 해봤더니 잘 못해.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로 우리가 발로 투표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떠나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 니 해봐고 표를 몰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개체가 되면서 민주주의 국가는 이렇게 항상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권력. 근데 지금 이번에 바이든은 지금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어. 2년 잘해야 되는데 하원이 공화당이 장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뭐 어떻게든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바이든이 그렇죠. 하는 건 다 못하게 할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앞으로 2년이 좀 걱정돼요. 아. 경제나 이런 게. 단기는 어쨌든 민주당이 협력을 안 해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바이든이 그 미국은 세금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공화당은 세금 내리는 쪽이고요. 맞아요. 예, 이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원도 다르거든요. 민주당은 세계에 나가서 경찰 역할을 해야 되고 대상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형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적극적으로 지지하자주의인데 공화당은 옛날에 트럼프 때 봤죠. 우리는 다른 나라 경찰이지 않네. 이 세계 문제 우리는 아메리칸 퍼스트. 맞아요. 우리만 해야 돼. 막 그래서 막 이민도 반대하고 막 이렇게 미국 사람 백인 중심의 이런 정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는 거에 대해 예산 감축. 근데 지금 문제는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는 두 당이 똑같습니다. 중국 문제에서 기술 견제는 똑같아요. 이거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근데 환경 문제는 또 둘이 달라요. 공화당은 이 환경은 처음부터 거짓말이라고 해요. 세상에 뭐 지구 온난화 거짓말. 그래서 그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했잖아요. 근데 그 바이든이 대통령 되자부터 첫날에 바로 복귀했거든요. 파리 기후 협정에. 네. 그래서 민주당은 친환경 중요시해요. 그래서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미래 신재생 에너지라 이런 데서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돈을 많이 쓰는 반면에 공화당은 처음부터 그런 명제는 없었어. 무슨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구 온난화 문제는. 네. 또 거기 친환경 이슈가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이런 관련주들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는 또 이게 공화당은 다른 뷰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쪽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가지게 그래서 그게 반인플레이션 감축법 중에 대부분 친환경 쪽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료 문제 지금 민주당은 의료 보험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오바마 케어부터 시작해서 그거 복귀시켰잖아요.
트럼프가 없애버렸는데 복귀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료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반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반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사실 지금 3년 유예하는 거로 다 지금 법안이 늦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고 있어. 그게 중국을 견제하는 걸로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지금 하원이 또 공화당이 장악했으니까 더 어려워지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친환경 이쪽은 거스릴 수 없는 약간 네. 추세긴 하는데 근데 공화당 그렇게 안 생각한다니까요.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에 예. 아무래도 약간 좀 그 예.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약간 맞아요. 딜레이가 걸릴 수가 있겠네요. 아니 그렇죠. 어차피 이건 시대적 흐름이니까 네. 지금 미국이 안 하더라도 의외로 미국의 탄소 배출권 시장이 되게 싸요. 미국은 탄소 배출권 시장이 원화로 한 10,000원. 우리가 1CO2 톤당 말하거든요. 미국은 10,000원이에요. 한국은 제일 싸서 20,000원이고요. 옛날에 항상 30,000원이었어요. 한국보다 훨씬 싸요, 미국이. 그러니까 친환경 잘 안 해요, 원래. 그 교토 이정소를 안 하겠다고 안 했어요, 지금까지 미국은. 친환경 안 해왔어요. 그래서 미국 이쪽이 되게 의외로 세계적 리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에서는 전혀 리더십이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그 자리를 누가 뺏어나면 유럽이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친환경에서 IP 특허가 제일 많이 이유도 그걸로 세계를 선도하려고 유럽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 선도하는 거 유럽이잖아요. 유럽은 1CO2 톤당 탄소 배출권이 80,000원이거든요. 제일 싸도 60,000원이에요. 중국은 5,000원이에요. 이렇게 가격이 다 달라요. 중국 5,000원, 미국 20,000원, 한국 20,000원, 유럽이 지금 떨어져서 60,000원, 보통 80,000원이었어요. 똑같은 이 탄소 배출권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국은 전례로 적극적이지가 않았어요. 예. 셀가스 또 하잖아요. 셀가스 엄청 판에서 팔잖아요. 그래서 가스 동기국가가 됐잖아, 미국이. 그리고 수출하는 국가가 됐고. 네네. 그게 다 환경 문제 엄청 심각하거든요. 미국은 환경 문제에서 리더십을 잃었어요. 주로 유럽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은 아까 중국식 현대화 어떻게 하워에서 친환경 강조한 게 왜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해진 공급망에서 미국이 자꾸 중국을 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중요합니다. 유럽이 어떻게 행동이 나오냐. 비해버. 그래서 이번에 독일 총리 보고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확실하게 서발로서는 딱 서서 해야 되는데 유럽이 갔잖아요. 유럽이 왜 갔겠어요? 지금 무너져가는 독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는 중국 시장밖에 없어서 이번에 가서 엄청난 딜을 따왔잖아요. 맞아요. 그게 침체된 독일을 살릴 수 있으니까 자본의 피가 민주주의 피보다 더 진한 거죠, 독일도.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친환경 하면은 지금 유럽이 어느 쪽에 서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친환경이 있어요. 놀랍게도 미국은 그 리더십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화당이 이번에 하원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유럽의 에너지 패권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걔네 원래 또 제일 잘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유럽을 아무튼 한번 주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 FTX 세계 이제 뭐 3대 거래소 중에 하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가 파산을 하면서 일단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또 여기에 또 기관 투자자들이 알게 모르게 투자한 게 많다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기관들 역시 뭐 이렇게 손실이 나면서 뭐 마진콜을 당하면서 이 금융시장이 좀 흔들릴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시점에 나왔냐면 제가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역사를 정리해주면 2009년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면서 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후에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무슨 문제만 해결했냐면 결제만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법적 통화는 국제 결제가 안 돼요. 근데 되는 거는 국제 통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대부분 국가에 유엔에 등록된 200개 넘는 기업, 200개 넘는 국가들의 법적 통화는 국제 결제가 다 안 돼요. 근데 되는 국가가 있어요. 그걸 국제 통화라고 합니다. 그 국제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가 달러입니다. 그걸 그래서 기축 통화라고 해요. 나머지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이런 거를 국제 주요 통화라고 해요. 결국 위안화도 국제 주요 통화면 놀랍게도. 근데 대부분 워낙 국제 결제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국가는 국제 결제가 안 돼요. 이게 법적 통화의 한계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와서 국제 결제를 너무 쉽게 만들어 놨어. 어떤 국가나 어떤 기관이 동의가 필요 없는 거지. 내가 돈을 마음대로 원할 만큼 내 국가에서 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갖고 갈 수 있어. 지금 한국이 내가 엄청 외환이 많아요.
미국에 보내요? 마음대로 못 보내요. 제한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1인당 얼마. 네. 여러분 한국도 외환관리 엄청 세요. 마음대로 돈을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달러를 미국에 못 보냅니다. 못 보냅니다. 네. 예. 근데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누구도 제재 불가능한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몇 천억이. 이번에 그 FTX 거래소가 파산을 하는데 해킹 당했는데 8,700억 넘는 돈이 해킹 당했잖아요. 네네. 그게 가능한 게 이게 암호화폐니까 가능한. 웬만하면 법적 통화하면 파산하는데 거기서 돈을 현금을 예를 들면 이 기업이 지금 파산해요. 흑자 파산이에요. 네. 어떤 법인이 현실에서 어떤 법인 파산. 그 안에 현금 금고에서 돈이 예를 들면 8,700억이 있어. 그거는 못 해요. 그거 두고 못 뛰어요. 여러분 못 달아나요. 8,700억 두고 달아날 수 있어요. 국경을 못 넘어요. 못 넘어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암호화폐에 이게 팍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누굴 중심으로? 그때는 지하금융 중심으로 돈이 많은 엄청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돈을 빼고 싶은 사람들 중심으로 엄청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후에 이게 2017년 이후로 개미 투자자들, 개인들 이렇게 중심으로 하다가 이게 2020년 이후로 국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암호화폐에 관심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이후에 다른 시장이 돼버려요. 정확히 2019년 이후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돈을 왕창 풀면서 암호화폐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6천까지 갔잖아요. 6만 네. 달러까지. 그래서 기관 투자가 처음에는 우습게 봤어요. 이 암호화폐를. 예를 들면 여기 두나무 같은 이런 회사가 지금 저기 금융위원회 등록된 처음으로 이번에 재벌 회사로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두나무가 재벌 회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것도 5위예요. 세계 5위. 이게 가능한 게 뭐예요? 암호화폐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네. 전통 자산으로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저렇게 이 짧은 시간에 몇 년 사이에 한국 재벌 5위 순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었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때 암호화폐가 제일 핫할 때 하루 거래량이 한국 거래소를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비트 거래소가 한국 거래소가 거래를 더 많이 하고 규모가 더 크고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전 세계 톱 10 안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막 우습게 보다가 아니다 하고 막 저게 헛소리하다가 와 이게 아니네 이렇게 와서 대체 자산으로서 이제 암호화폐를 다 편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지금 FTX 이 거래소 투자자들이 이 친구가 샘 뱅크 브리드라고 하는데 이 친구 엄마가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엄마는 힐러리 옛날에 캠프의 변호사였어요. 예. 그리고 우리 이름은 샘이라고 할게요. 이 샘이란 친구가 아버지가 스탠포드 교수인가 그래요.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근데 대학은 스탠포드로 안 가고 동쪽에 있는 거의 자기네 반대쪽에 있는 MIT를 갑니다. 그래서 MIT 때 그 지도 교수가 지금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증권거래위원장의 제도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쌤이 자기 부모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자기 또 학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이 제도하고 엄청 친하게 갔어요. 그래서 미국은 원하는 게 뭐냐면 민주당이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 어차피 세상은 가상자산 흐름이라는 걸 이미 다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암호화폐라는 건 법적 통화 밖에 있잖아요. 법 밖에 있으니까 이게 전부 제도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제도권에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끌어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중심으로 이걸 어떻게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제도권을 이걸 흡수할까를 엄청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하고 핵심 역할을 한 게 쌤이었던 거죠. 이 친구가 많은 규정을 만듭니다. 이 SEC에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많은 규정을 만드는 우리 말하면 참모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엄청 주도를 해요. 네. 이 가상화폐 법규 제정을. 가상화폐 법이 엄청 주도를 하면서 막 청문회에 나가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엄청 하는데, 전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기네 FTX가 발행한 FTT 있잖아요. 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FTT가 제도권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가상화폐라는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월가의 기관,
싱가포르 테마서 막 이런 국부펀드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당했잖아요. 여기서 손실을 봤잖아요. 지금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네네. 테마서 같은 국부펀드 들어올 정도 선정위도 여기 뭐 다 들어왔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여기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태가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일주일 만에 파산 실성하는 160억 달러의 기업이 일주일 만에 파산하는 역대 이래 이런 파산은 없었죠. 네. 근데 그 내부를 들다 보니까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없이 무너졌냐? 얘네도 펀지 게임을 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금융시장이 생각보다 비열합니다. 우리 영화 비열한 거리 있죠. 여러분들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말 비열하거든요. 이게 어쩌면 자본이 그래서 막스의 자본론에 보면 자본은 처음부터 피비린내 표현은 맞죠? 네, 맞아요. 피비린내. 네, 맞습니다. 네. 그 자본의 속성은 피비린내라는 거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세상의 자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며 자기 형제, 자기 이런 모든 걸 다 죽이면서도 이렇게 이익을 쫓아간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본질이 비비린내는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자기가 만든 그 퀀트 투자 리서치 기관에 이 FTX의 고객 자금 100억 달러를 몰래 빼가지고 거기에 돈을 넣습니다. 왜냐면 그 리서치 기관이 돈을 아마 테라루나에서 많이 잃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돈을 엄청 퀀트 투자만 해요. 기술적 분석에 기반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이런 애들 그거만 왜냐면 이게 샘 출신이 파생상품 거래 출신이에요.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돈 버는 애예요 원래. 거기에 머리가 발전했네요. 그러니까 퀀트 투자를 주로 해왔어요. 근데 그게 돈이 테라루나 사태 엄청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이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이게 여기서 돈을 100억 달러 꺼내서 거기다 넣어요. 그게 사실은 이번에 들통이 났어요. 근데 그 수익 모델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게 수익 모델 자체가 펀지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리서치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경제학을 하기 때문에 제가 테라루나도 그때 방송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딱 문제 뭔지를 알거든요. 경제학 원리에 안 맞거든요. impossible. 불가능의 삼각형인 거예요. 그 테라루나 구사가. 그래서 그때 제가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FTX 똑같습니다. FTT 코인 안 사요. 왜냐면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이런 거예요. FTT를 그 리서치 기관에서 대출을 이걸 FTT로 담보를 받아서 달러를 융자해 와요. 달러를 융자해 와요. FTT를 담보로 해서. FTT 코인이 FTX에서 발행한 코인이 자기네 거잖아요. 그걸 담보로 달러를 융자해 와요. 그 달러를 또 FTT를 사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올라간 게 담보 가치가 더 높아져. 그럼 또 산 FTT를 담보 가치 더 높은 사서 또 달러를 차입해요. 더 많이 차입하겠죠. 그걸로 또 와서 FTT 사요.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그걸로 또 담보를 해서 더 많은 거니까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FTT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담보 가치를 높여서 더 많은 돈을 융자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폰지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FTT 가치를 무한적으로 올려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35달러. 그래서 지금은 거의 0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테라루나 똑같아요. 그렇죠. 루나가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코인으로 자기를 담보를 서. 이게 테라라는 거는 결제 통화거든요. 비트코인처럼. 자, 이 결제 통화의 신용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걸로 담보로 넣어. 그러니까 나의 신용을 내가 담보하는 거지. 그게 말이 안. 우리 현실 생활은 어떠죠? 우리의 신용을 누가 담보하죠? 은행이 해주거나, 신용카드 한다는 게 은행이 해주거든. 증권회사가 해주거나, 보험사가 해주거나, 아니면 신용평가사가 해줘. 한국은 3대 신용평가사 있죠. 국제적으로 S&P 푸얼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신용증명을, 제3자가 신용증명해줘. 근데 테라루나는 나의 이 통화의 실질적 가치를 내가 담보로 하, 내가 만들어낸 걸로, 내 만들어낸 걸로. 그게 무한정 만들어내서 계속 담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왜 코인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니까. 그건 알고리즘 몇 개만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FTT로 밖에서 달러를 융자할 때 내가 만든 걸로 담보할까? FTT는 코인 무한정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가치가 어디에서 발생하냐고. 그 다음 계속 돈을 해서 가치를 올려놓으니까 이게 완전히 실물 기반이 없는데 뿡 터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일단 공부를 하고 가상화폐라면 그냥 무작정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렵다고 그래서 사람 파생상품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에서 모든 게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모르는 게 더 리스크예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우리가 100년 세상, 100년, 앞으로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는 우리 과거와 달라. 옛날에 지식을 한번 배우면 계속 그걸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는 인터넷이 나오면서 기억하는 지식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구글 치면 다 나와요. 이거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전문 용어 모르죠. 구글링하면 바로 알려줘요. 기억하는 공부는 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대학 수능 시험 다 기억하는 시험이었잖아요. 기억을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구글링하면 다 나와요. 지금부터 하는 공부는 논리적 분석입니다. 논리적 분석은 배우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는 무식한 사람을, 옛날에 글씨를 모르는 사람 무식하다고 하잖아요. 네. 글씨를 쓸 줄 모르는 사람. 지금 무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나요? 안 배우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내가 박사든 내가 교수든 내가 뭐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교수든 박사든 공부를 안 하면 무식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옛날처럼 딸딸딸 정보를 외우고 기억하고 할 필요 없어요. 논리적 분석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FTT 코인이 문제가 있는지, 왜 테라루나가 문제가 터지는지 논리적으로 압니까? 지금 터졌다는 거 알지? 논리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당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 터지는지 모르니까 다음에 똑같은 게 나와도 뭐 알아보잖아요. 실제로 본질이 테라루나 똑같은 건데 또 뭐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 당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터지긴 터졌는데, 네. 그럼 이게 약간 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부정적일까요? 아니면 약간 좀 단기적으로 약간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되면서 다시 약간 살아나는 흐름으로 갈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시대적 흐름은 대체 자산으로서 이미 자리매김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서 이번에 이 FTX 사례가 뭘 남겼냐면 요즘에 이번에도 뉴스 나왔어요. 이게 각국의 금융 규제 당국에서 이제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 원래 지금까지 규정이 없었거든요. 이게 회색지대였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 쌤 같은 그런 행동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금융 규정에서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갖고 있는 코인들을 다 부채로 인식하는 규정을 좀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는 부채로 인식해서 회계 보고를 하도록. 이 FTX 거래소 무너지면서 이게 연쇄부도 날 확률이 되어 없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뢰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각 그 거래소에서 아파트와 자기네 갖고 있는 이걸 다 공개했어요. 우리는 이런 문제 없다고 다 막 공개했거든요. 서로. 맞아요. 코인원에서 막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부채 죽어버리니까 고객들이 신뢰를 안 하니까 막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이낸스에 이제 또 한번 또 트위터에 올렸어요. 이거 사실은 앞으로 투명성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규제 당국에서는 앞으로 거래소에 갖고 있는 이런 코인들을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 기준 마련이라든가 이런 규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어져야 되는가 하면 규제를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예, 오히려 더 빨리 규제 안에 들어오는 규제화가 되면 좋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게 회색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들 다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기업에 어중이도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규제를 하면은 그 규제 내에서 애들이 다 제대로 합법적으로 가는 거니까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투명성이 강화되고 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호재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논리적 분석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핵심이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 무슨 산업도 좋고 뭐 네. 무슨 기업도 좋고 하지만은 네. 자기가 스스로 그 논리가 적합한지 그렇죠. 안 그러면 또 당하거든요. 그렇죠. 테라루나라든지 그렇죠. FTX라든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미래 어떤 산업에서 이 캐시플로우가 많이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잘 갖춰 가신다면은 분명히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안유아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